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경제적 불확실성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혼란한 전국 이어지는 상황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지난주 탄핵 불발에 따른 불확실성 지금 경제 전반에 퍼져 있고요. 탄핵이 이번 주말에 가결되더라도 불확실성은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게 크게 두 가지 흐름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날짜가 11월 5일 날이에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이나 등등은 11월 5일 이후부터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많이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12월 3일 날 저녁에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 이 두 가지 사건이 맞물리면서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어가지고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는 지금 지난주 12월 7일 날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되는 게 있었는데 실은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많은 쪽 분들도 지난주는 좀 부결을 예상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네. 근데 다행히도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이제 가결될 거라는 전망이 좀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뭔가 불확실성은 완전히 다 제거된 건 아니지만 탄핵이라는 것 자체가 헌법 절차가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과거는 좀 무정부 상태 비슷한 준무정부 상태였다라면 탄핵이 가결되는 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신호를 주고 심지어 이복현 금감원장 같은 경우도 네. 탄핵 가결이 경제에는 더 좋다라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렸던 분인데도 그런 얘기를 할 정도여서 토요일이 지나면 조금 좋아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탄핵이 가결되면 상황이 조금 나아질 수 있다. 우리 증시 최악의 상황은 좀 지나간 것 같은 분위기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의 회복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게 실은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쇼크와 네. 이 계엄 및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쇼크가 이게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탄핵 이전으로만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거에 대한 것도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그 두 문제가 맞물려 있거든요. 그런데 탄핵에 대한 리스크는 점점 이제 결국은 조기 대선 정도가 돼야지 일단락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느 쪽이 되든가 무관하게 정치 정상화를 의미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같은 경우도 이 하나는 탄핵 가결에도 주식시장이 좀 반등됐었고 네. 그리고 조기 대선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그다음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주식시장한테 아주 좋은 시그널을 줬던 거죠. 근데 이번에도 이게 약간 시간 문제는 있겠지만 지난 노무현 그 대통령은 한 60일 조금 넘었고 네. 박근혜 대통령은 90일 정도였거든요. 그 기간 사이에 과거 기록을 보면 살짝 그 사이에 오르는 시간이었어요. 헌재 심의 기간에.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에도 이렇게 악재는 지금 많이 반영됐다. 근데 지금은 좀 상대적으로 점진적이지만 개선될 확률이 높다. 그런 좀 믿음을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원인이 일종의 어떤 충격에 의한 거기 때문에 네. 한국은행이라든가 기재부라든가 이런 쪽은 일단은 좀 충격을 완화하는 유동성 공급 이 정도 이상의 정책은 실은 별 효과가 없고 그리고 유동성 공급 자체가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 지금 국가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도 좀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용등급은 실은 이렇게 일주일이나 며칠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 한 이렇게 몇 달을 보면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디스나 피치라 등등 이쪽에서는 아직 신용등급은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장기화될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지금 정치권이라든가 언론의 일반적 전망은 장기화될 확률이 높지 않다. 그리고 장기화가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가 이번 주 토요일 날이 될 확률이 높아요. 네. 탄핵이 가결되는 것 자체가 헌법 질서가 가동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약간 한 방에 다 수습되지는 않겠지만 12월 14일 날 토요일 날 탄핵이 가결되는 순간 점진적으로 뭔가 정상화 절차를 밟는다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다. 그런 점에서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장기화될 경우에 국가 신용등급 우려할 만한 부분이고 이번 주 토요일 어쨌든 탄핵이 좀 가결이 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네. 우리나라 경제에서 과거 그 두 번의 탄핵에서도 그렇고 한국 경제 가장 중요한 축은 실은 수출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출 지표가 어떤지랑 맞물려 있는데 과거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탄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되게 지표상으로 안 좋아지지 않았어요. 네. 괜찮았어요. 그때는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탔거든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탔는데 지금은 2024년도 현재 수출 상황은
작년 대비에 비해서는 매우 좋은 편이에요. 뭐 전반적으로는 경제가 어렵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출 지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바닥을 찍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조금씩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금투세 폐지로 개인들의 좀 투매가 멈춘 부분, 뭐 이 부분도 좀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은데, 금투세 이슈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금투세는 한국은 금투세가 폐지되고 미국은 사실상 이제 금투세 같은 것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수익률은 뭐 미국이 몇 배 정도 많잖아요. 그래서 실은 금투세 자체가 결정적인 건 아닌데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만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걸 고려하면 금투세 폐지가 투자 심리를 더 저하되는 걸 방어하는 역할 정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좀 정치가 정상화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 이제 좀 다르게 작동할 수 있는데 마침 이제 여러 가지 정치권 논란이 있었지만 금투세 폐지가 결과적으로는 좀 어떤 이제 추가 하락 방지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금투세 폐지가 증시 하락에 좀 방어막 역할을 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고, 연기금이 또 코스피 종목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증시 지금 받치고 있는데, 지금 연기금의 매수 흐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12월 7일 날 탄핵이 부결되고 12월 9일 날 개장이 딱 됐을 때 네. 개인들은 어마어마한 매도를 하고 약 한 1조 2천억 정도 매달 이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좀 오히려 매수를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좀 어떤 정치적 충격 때문에 떨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나쁘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하나는 주가라든가 이런 거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실제로 현재 지금 수치가 저점일 확률이 높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떤 국민들의 세금이나 등등을 이제 어떤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만큼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래서 국민들이나 투자자분들도 크게 우려하기보다는 나름 선방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좀 더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연기금도 뭐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다라고도 봐야겠고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계엄 사태 이후에 환매 조건부 증권 RP 매입하면서 지금 단기 유동성 공급하고 있는데 이게 임시 방편이라는 좀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필요한 거야말로 임시 방편이라고 봐야 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대응 자체가 임시 방편이지. 네. 왜냐하면 모든 시청자분들이 그렇겠지만 12월 3일 날 계엄이라는 게 서질 거를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 무슨 이상한 음모론이라고 다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상한 음모론 같은 사건이 터지니까 우리한테 줬던 심리적 타격이 컸던 거고 모든 투자자라든가 외국인들이 보기에도 대한민국이 뭔가 선진국 됐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어떤 제3세계나 정정불안 국가 같은 이미지를 줬기 때문에 네. 임시적인 충격으로 온 거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적인 임시 방편 그래서 어떤 충격을 완화하는 정도가 효과적인 대응이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볼 수가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14일 날 탄핵이 가결될 경우에는 어떤 수습 국면이 본격화되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시적인 충격에 임시 방편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보는 게 오히려 더신 거지 이게 어떤 구조적인 문제는 좀 별개 구분해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임시 방편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임시 방편이 필요한 거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임시 방편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어주셨고 2016년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로 보자면 뭐 아까 흐름은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탄핵 소추안 표결 때가 최저점이었고 탄핵 가결 이후에 반등했는데 지금도 이제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고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시점부터 지금 시작된 걸로 봐야 돼요. 네. 11월 5일 시점부터 다 이렇게 좋은 지표가 없었거든요. 주식시장은 계속 떨어졌고 한 거의 그때는 한 2,650 근처에 있다가 네. 지금 한 최고 한 2,300에서 2,350 정도까지 쭉 떨어졌기 때문에 뭐랄까 떨어질 만큼 많이 떨어졌다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최저점 근처일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탄핵이 12월 14일 날 가결되는 순간부터 그리고 뭔가 정치가 더 나쁜 방향으로 갈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네. 그거는 외국인 투자자분이든 뭐 국내 투자자분들이든 그것은 크게 의심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은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한국은 갑자기 계엄군이 국회 상주한다는 건 되게 충격적인 장면이지만 네.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어떻게 보면 2시간 반 만에 국회에서 그걸 국회에서 의결해가지고 해제할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미지의 잔상이 단번에 없어지진 않겠지만 큰 틀로는 지금 바닥을 찍고 점점 개선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민주주의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지금 뭐 국정이 마비되고 경제 정책도 올스톱이라고 봐야겠는데 뭐 윤석열 정부에서 그 밸류업이라든가 대왕고래 뭐 시추 사업 이런 정책들도 지금 표류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뭐 밸류업에 대한 기대는 좀 끝났다고 봐야 될까요? 두 가지 다가 원래 좀 기대가 없었다고 봐야 되는데요. 네. 대왕고래는 원래도 확률이 매우 적은 거였고 그리고 그 자체가 논란이 되게 많았었고 네. 원래 대왕고래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전망은 석유공사 사장 정도가 발표했으면 이해가 가는 건데 오히려 법적 근거도 없는 대통령이 대왕고래라는 걸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약간 뜬금없는 너무 좀 과도하다 싶은 다양한 것들이 이미 밝혀지고 있는 것처럼 네. 대왕고래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투자자 관점에서 높았다고 보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밸류업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상법 개정이냐 자본시장법 개정이 논란이 있긴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좀 더 일반적인 거는 이사의 어떤 그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실은 쟁점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정치적으로 쟁점화되고 상법 개정이 되면 오히려 주식시장이 오를 거란 전망이 적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밸류업은 윤석열 정부가 했던 밸류업은 거의 뭐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고 실제로 대통령이 그 올 연초에 원래 그걸 처음 얘기한 거였거든요. 네. 올 2월 달에 얘기했을 때는 오히려 주가가 반등됐었어요. 근데 밸류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 뭐 금융위원회라든가 기재부라든가 그거는 좀 구체적인 안이 발표됐을 때는 오히려 주가가 좀 실망하는 상황이었고 그러나 내년도에 뭔가 이제 어디가 하든 간에 새 정부가 등장한 다음에 상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 오히려 그 자체가 밸류업과 비슷한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대왕고래 시추 사업과 뭐 밸류업 애초부터 좀 기대가 크지 않았다라고 전해주셨고, 뭐 상법 개정 말씀하셨는데 금투세 폐지 통과되고 이제 시장 시선이 상법 개정안에 좀 쏠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지금 뭐 강행 움직임인데 상법 개정안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이게 지금 11월 달에 네, 상법 개정을 둘러싼 국면이 약간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데요.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개별 의원 법안이 아니라 당론으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정책이 전면적인 어떤 이제 양당 진보 보수 사이에 정책이 쟁점이 된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2010년 지방선거 때 있던 무상급식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민주당 계열은 무상급식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이제 국민의힘 계열은 무상급식 반대하는 게 돼가지고 정치 쟁점화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마침 상법 개정이 지금 그런 이슈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금투세나 어떤 그 이제 그 가상화폐 과세랑은 좀 다른 측면이 있다. 금투세나 가상화폐 과세는 약간 중도적 이슈 성격이 강했다 그럴까요? 네, 그러나 이거는 진보 보수 사이에 확 입장이 갈리는 거여서 국민의힘 계열은 일단 자본시장법만 개정해 보자. 그러나 민주당은 무슨 소리냐?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상법 개정을 해가지고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담아내야 된다. 이런 관점이어서 아마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이기게 될 경우 대선에서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일 텐데요. 민주당에서 이기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확률이 매우 높고 그래서 상법 개정이 실제로 이제 법으로 추진되는데 다만 상법 개정의 내용은 원론적이고 선언적 내용으로 봐야 돼요. 네, 회사와 어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반영한다는 거여서 한꺼번에 그 자체가 막 사건이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좀 이제 과도한 면들, 여러 가지 이제 뭐 물적 그 분할 같은 걸 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좀 쪼개기 상장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 뭐 인적 분할을 할 때 자사주의 마법을 좀 활용한다든가 그런 이제 일반 소액주주들이 보기에 좀 그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상법 개정안 국회 논의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뭐 이달 금리 인하 가능성 좀 높게 전망되지만 내년에는 이제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2번 연속 금리 내렸는데 지금 환율도 좀 불안한 상황이고 한국은행은 앞으로 어떤 결정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크게 경제를 실물 경제 측면과 금융 경제 측면으로 구분해서 본다고 치면 네, 현재 한국 경제가 어려운 거는 실물 경제도 원래 안 좋긴 했지만 여러 가지 뭐 세계화가 지금 약간 보호무역주의 확대라든가 네. 트럼프 쇼크라든가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및 반도체가 하던 역할이 적지 않았는데 삼성전자 반도체가 지금 SK 하이닉스가 잘하고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 자체가 좀 과거와 지금 다른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실물 경제 및 제조업 수출도 안 좋긴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금융시장이 좀 더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할 경우는 금융시장에 한국의 메리트가 더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올해 한국은행이 이미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조금 더 적고 조금 더 관망하면서 일단 금리 동결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전망이 됩니다. 네.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지금 상황에서는 금융시장 매력을 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안 그래도 좀 내수 경기 안 좋은데 한국이 또 여행 위험 국가로 지정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 같은 경우도 뭐 조기 출국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는데 지금 뭐 여행이나 관광업계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12월 3일 날 계엄령 사태 이후로 네.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한국이 여행 위험 국가 또는 뭐 주의 국가, 네. 뭐 강도는 좀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요. 그리고 심지어는 태국에서 환전이 거부된 사건도 있었다는 거거든요. 아주 그냥 믿기지 않는 사건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코스피에서 주식이 떨어진 걸 업종별로 보면은 호텔, 레저 산업도 상당히 많이 한 3, 4위 정도로 할 정도로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가장 많이 떨어진 건 이제 금융 관련 주식들이 가장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뭐 한강 작가의 어떤 노벨상 수상을 비롯해서 최근 몇 년간은 K-팝, 뭐 K-무비, K-뷰티 등등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많았었는데 이번 사건은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특히 여행객들이 보기에는 잔영이 좀 오래 갈 가능성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왜냐하면 너무 비주얼이 확 들어오잖아요. 계엄군이 국회를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한국이 알고 봤더니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제3세계 비슷하네. 그래서 아마 이거는 한 5년, 10년, 15년 가까이 갈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제 여전히 문화적 역량이 있기 때문에 문화적 역량, 뭐 K-팝을 비롯한 문화적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상대적으로 좀 수습이 되면서 당분간은 올 특히 연말은 좀 이제 매우 안 좋은 상태, 호텔 레저 산업을 비롯한 안 좋은 상태가 꾸쭉하고 정치가 정상화된 다음에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우리 사회, 뭐 계엄 사태로 국가 이미지가 좀 추락했고 이걸 빨리 회복하는 게 좀 중요하겠습니다. 계엄과 이 탄핵 정국 속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제 뭐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어쨌든 국정 공백 상황에서 좀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시나리오로 좀 대응해야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소위 죽은 권력, 힘없는 권력과는 대화하지 않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뭐 푸틴 같은 사람도 좋아하고 시진핑 같은 사람도 좋아하고 아베 총리 같은 경우도 좋아하는 게 이 사람들은 나름 열심히 한다. 뭔가 이렇게 잘해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생각은 다르지만 그런 경우인데 지금은 우리가 헌재에서 판결이 나오고 헌재에서 판결이 나온 시점으로부터 60일 안에 선거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대선 시점을 기준으로 매우 빠르면 4월 달, 늦어지면 한 6월 정도로 지금 예상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정치 정상화가 완전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실은 다음 달 1월 20일 날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는데 네. 트럼프 정부가 주요한 정책을 발표하는 거는 3월, 4월 정도로 전망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미국 시장 관련돼 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주요 정책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순위에 해당하는 게 중국 관련 정책을 어떻게 하냐, 유럽 관련된 걸 어떻게 하냐,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하냐, 그다음에 나토 문제를 어떻게 하냐. 이런 것이 아마 트럼프 정부의 우선적인 정책이 될 확률이 높고 한국 같은 경우는 빠르면 4월, 늦으면 6월 그때 본격적으로 될 건데 다만 한 가지 유의할 것은 현재 한국 경제가 맞이하고 있는 위기는 한국은 그동안 안보 우산의 혜택이 있었거든요. 네. 한미동맹이라든가 미국이 세계 경찰국가 역할을 해주면서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은 국제적인 자유무역의 확대 및 세계화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였고 그리고 중국의 고도 성장에 올라타서 중국 효과를 받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반도체와 삼성의 역할이 컸었거든요. 네. 그런데 요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안보 우산, 세계화, 중국 효과, 반도체 및 삼성 효과가 지금 네 가지 모두가 반대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위기는 과거에 이건희 삼성 전 회장께서 샌드위치 위기론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샌드위치 위기에 처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정부와 그다음에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 그다음에 뭐 대기업을 포함한 그룹, 대기업들이 뭔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만 이거를 단지 그냥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한국 경제가 성장했던 경로 자체가 반대 방향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와 다른 뭔가 협의 기능이 발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기업의 어려움은 뭐고 그렇다 해서 이게 뭐 기업을 다 도와줄 수는 없는 거고
근데 한국 경제에서 대기업의 역할이 큰 건 사실이거든요. 네. 뭐 2차 전지, 반도체, HBM 등등을 좀 허심탄회하게 여러 가지 채널을 가동하면서 이게 민주당이 집권하든 국민의힘이 집권하든 과거와 좀 다르게 협의 채널을 가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관점을 좀 갖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야말로 샌드위치 위기다. 정치 정상화를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지금 뭐 경제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 좀 빠르게 지금 취해야 될 조치가 있다면 어떤 것들 좀 언급하시겠습니까? 실은 이게 이제 두 가지 지금 경제 부처들은 여전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경제 부처는 그동안 하던 경험들도 많고 97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위기 때도 적절한 조치를 취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실은 행정부 및 관료 역할이 되게 강해요. 그거는 있는데 지금 하나는 정치 위기, 정치 위기와 또 하나는 트럼프 위기. 네. 트럼프 위기라는 게 미국의 어떤 경제 정책의 방향이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바뀌는 걸 포함한 거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새로운 정치 정상화가 되기 전까지는 대응하는 게 쉽지가 않다. 오히려 기업에 있는 분들은 새 정부가 출범할 경우 어떤 걸 가지고 협의하면 좋을 건지까지를 염두에 두고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위시 리스트 이런 표현 쓰잖아요. 네. 협의할 리스트를 오히려 만들어서 그래서 A 정부가 집권하든 B 정부가 집권하든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대비책을 준비하는 게 좀 현실적인 대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치 위기와 트럼프 위기, 이 복합적인 위기를 빠르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모두가 합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